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혼밥, 혼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혼영은 뭘까요? 혼자 영화 보기라고 합니다. 편의점 매출은 올라가고 있고 몇몇 식당들은 1인 손님을 위한 자리 위주로 가게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1인 가구의 등장이 단지 스타일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의 그늘, 오늘 첫 번째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지갑을 열라는 정부, 돈이 없다라고 하는 가게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느낌조차 드는데요.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수록 가게는 소비를 줄입니다. 이른바 냉장고 파먹기부터 봉투 살림법까지 가게가 허리띠 졸라매는 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수를 살려야 하는 전체 경제 입장에서는 절박하고 답답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인터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봄이 다가오는 요즘 제철 먹거리가 뭔지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뉴스도 제철 먹거리처럼 제철 뉴스가 좀 싱싱하게 좋은 뉴스가 많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 담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월 27일 월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인구 전체의 숫자를 놓고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다. 인구가 줄고 있다, 인구가 고령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1인 가구가 늘어납니다. 즉, 한 집에 나 한 명 이렇게 살고 있는 집들이죠.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25%나 됩니다. 그만큼 비중도 크고요. 또 사회적으로 주는 의미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서 꽤 적지 않은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경제적 어려움도 크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계에서도 1인 가구의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런 것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가 늘고 있다는 건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든 또 사회복지 정책이든 달리 봐야 할 점이 많을 텐데요. 아직 정책적 세련됨은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요. 이 1인 가구의 증가, 또 이 위험, 그늘에 대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김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간 1인 빈곤 가구의 부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1인 가구가 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뉴스지만 정부가 이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1인 가구의 빈곤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그 빈곤율이 50%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빈곤율은 중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절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간소득이 200만 원 정도라면 100만 원 이하에 버는 사람이 절반 정도에 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노인 빈곤율 50%를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1인 가구 역시도 50% 정도의 빈곤율에 달하고 있는 아주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전체 가구의 4분의 1인데 이분들 중에 절반은 현재 빈곤하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요, 소득 1,000만 원 미만 1인 가구도 44%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상식적으로 1,000만 원 미만 1인 가구, 이게 저희가 어떻게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인 가구보다 훨씬 높은 빈곤율이 일단 보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또 빈곤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인 일자리나 주거지가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흩어지는 문제라든지 애써서 가족 공동체를 이루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도 상당한 비용이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기 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빈곤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적이든 공적이든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이루거나 구성하더라도 이를 지탱할 만한 좀 힘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1인 가구가 늘어가고 있는데 소득이 그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않는 문제점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실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해결 방법 중에 가족,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져든다, 지금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1인 가구가 사실은 청년층도 1인 가구가 많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령층의 어떤 좀 빈곤계층도 1인 가구가 많은데 좀 1인 가구에 대한
대체적인 구성 어떻게 나와 있는지 혹시 알려져 있나요? 네, 그 전체 1인 가구가 520만 가구 정도 되고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그 1000만 가구 정도가 되고 있는데 절반 정도가 1인 가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중에 4분의 1인 122가구가 노인 가구입니다. 네. 그리고 20대와 30대 가구가 각각 95만 가구, 40대는 85만 가구 정도예요. 그러니까 1인 가구의 4분의 1 정도는 노인 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연령대에서도 비슷하게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황으로서는 지금 고령층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또 전 연령대에 있어서 확산되고 있다. 얼마 전에 뉴스가 났는데요. 혼자 살던 일용직 노동자분께서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주인도 조금 월세에 대해서 약간 여유를 준다라고 말했음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결국은 경제적인 위기가 원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좀 그런 경우가 많나요? 네, 사회적으로 이제 혼자 살고 계신 분들의 고독사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독사 문제를 다룬다라고 할 때 복지제도나 아니면은 조사 자체가 노인 가구로 특정이 되는 일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런데 2014년에 있었던 고독사에 대한 전수조사에 따르면 50대 남성이 가장 높은 인구 비중으로 나타났어요. 50대 남성이요? 네. 네, 50대 남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것은 사실 현재 노인 계층의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준노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대 초반이나 50대 연령대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소득이 끊기고 나면은 빈곤 상황에 들어가는 게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시야를 넓혀서 빈곤 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나,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여주는 혼밥, 혼술 이런 얘기 들어보면 고즈넉하게 혼자 즐기는 트렌드 정도로, 어떤 유행하는 문화 정도로 받아들였는데, 말씀하신 사례들을 들어보면 사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대부분이 절반이 빈곤층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좀 1인 가구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부분이 가장 부담이 되는 건가요? 굉장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네. 우선 사회가 전체적으로 다인 가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네. 가장 1인 가구를 소외시키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인 가구를 타겟팅한 어떠한 제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기존의 제도들이 어떻게 다인 가구만을 초점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1인 가구를 흡수하기 위한 계획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좀 보이는데요. 네. 하다못해 병원에 갔을 때 보호자가 없는 문제를 비롯해서, 아니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 자격이라든지, 아니면 그 세액공제 같은 EITC 같은 경우에도 근로빈곤층에게는 나름 이렇게 중요한 복지 제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도 60세 이하일 때는 1인 가구는 완전히 제외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복지에서든 아니면 행정적으로든 굉장히 1인 가구는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적으로는 1인 가구가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다, 이런 느낌도 들 정도인데요. 주거비는 사실 1인 가구든 다인 가구든 다 힘든 부분이거든요. 식구가 많아도 네.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특히 1인 가구에서는 좀 주거비 문제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혼자 살지만 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혼자 살더라도 자기가 살 공간에 필요한 화장실, 부엌 이런 것들은 똑같이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값이 높은 걸로도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빈곤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냥 딱 생각해보더라도 무보증 월세로 살 수 있는 공간, 고시원이나 아니면은 쪽방 같은 것이 가장 저렴한 공간으로 떠오르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곳이라고 해도 서울 시내에서 구하려면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를 충분히 줘야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거비 지출이 전체 소득에서 30%가 넘어가게 되면
그 세계적인 기준으로도 주거빈곤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 RIR 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빈곤층 청년 가구 중에서 20% 넘게 소득의 20% 넘게 지출을 하는 가구가 한 30-40% 정도 이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한 60%는 RIR 30% 즉 주거비 전체 소득 중 주거비를 30% 이상 사용하고 있는 주거빈곤층으로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주거비를 써야 된다는 것은 생활 자체로도 부담이지만 그 이후에도 빈곤 상황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다 주거 문제가라고 얘기하는데 젊은 층에게 빈곤층에게 이게 훨씬 더 비싼 재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100만 원을 버는데 30만 원 이상이 집값으로 나가게 될 경우 이 상황을 경제적으로 상황을 개선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거빈곤의 문제가 걸리는데요. 참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집이 아니라 방에 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은 또 다른 2차, 3차의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가구원 수,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함께 사는 다가구, 1인 가구가 아닌 다인 가구 위주의 정책이어서 1인 가구는 거의 보이지 않는 배제되어 있는 경우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송파 세모녀 때도 그렇고요. 물론 1인 가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위기에 대한 시스템 얘기가 나오고 또 대안들이 얘기가 됐거든요. 시스템 아예 어떻습니까? 지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위기 가정 발굴 시스템을 갖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 어떤 정보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럴 때마다 참 좀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한숨이 나오는 게 사실 그렇게 발굴된 가정들을 할 수 있는 지원이 있어야지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발굴이라는 것이. 근데 발굴을 해놓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한 민간 자원 몇 가지로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반찬 서비스나 아니면 쌀이나 이런 거를 나눠주는 데서 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찾았다는 결과도 얼마 전에 정부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21만 명을 발굴을 했지만 실제 공적 체제 내에서 실효성 있는 공적 체제라고 볼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긴급복지지원제도 혜택을 받은 사람은 4천여 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21만 명 중에 4천 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송파 세모녀 때 이후에도 사각지대 발굴한다고 했지만 전체의 한 3.5% 전체 발굴한 20만 명 중에서 3.5%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복지지원 체계가 선정 기준이 좀 더 빈곤층에게 실효성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완만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신청만 하라 그러고 막상 신청하러 가보면 당신은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이게 지금 빈곤층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하니까 좀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데요. 소득이 적은데 주거비를 많이 지출하고 혼자 도움받을 분 없이 살아가는 스타일의 삶이 지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과거에 또 대학원생 또 방송 작가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결국은 좀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스템이 있고 노력을 해서 발견해도 현지 시스템으로는 도와줄 수 없다. 좀 대안들을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복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패러다임이 무엇인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것에도 아직도 부양의무자 기준 같은 악조항을 둠으로써 가족이 있으면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가족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수급에서 탈락시키거나 수급비를 깎고 있거든요. 네, 어르신들은 그래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조항들이 우선적으로 철폐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보장 수준에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할 텐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거비가 많이 들고 있는 빈곤층이 있는 것과 달리 예를 들어 주거급여를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했다라고 정부에서는 홍보를 했었지만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한 달 소득이 71만 원 이하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받으려고 하면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밖에 없을 텐데 너무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제도 내에서 이미 1인 가구를 배제하고 있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이 1인 가구의 어떤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합하게 마련되어야 사실은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인 회복력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4분의 1입니다. 4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구인데요. 좀 대책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사무국장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경제라고 해서 무조건 돈, 또 숫자와 관련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요. 방금 인터뷰했던 것처럼 1인 가구의 문제, 주거비의 문제, 또 서로 힘든 사람을 돕는 어떤 제도의 문제까지 다 경제 얘기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경제의 구성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들도 난 이렇게 생각해라는 의견이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같이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와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 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지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주제는 바로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가구를 1인 가구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죠.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실상 좀 서럽고 도움받을 곳 없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라는 걸로 다시 한번 이 사전적 의미를 정의해봐야 될 정도로 1인 가족은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어려운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사회 전체의 비중이 큰 만큼 우리 경제 전체에도 걱정거리가 될 수 있겠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여가를 즐기는 그런 1인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등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부가 좀 소득 증진 또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돈 좀 쓰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1인 가구라는 구성을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급증할 거라고 합니다. 지금은 25%가 1인 가구인데요. 50%가 될 수도 있겠죠. 어서 빨리 문제가 더 눈에 띄기 전에 미리 나서서 준비한다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1인 가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듣고 경제 톱뉴스 들려드립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이유.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소식입니다. 기준금리는 동결됐다라는 뉴스 얼마 전에 보내드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은행의 가계대출금리, 이른바 시장금리, 시중금리죠. 또 계속 올라서 2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월세에 사는 사람들이 전세를 사는 기간보다 더 길어졌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의 어려움들을 반영하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대책은 어떨까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가계대출 금리도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나 보네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니까요.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연 3.3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보다 0.1%포인트 오른 건데요. 작년 8월에만 해도 2.95%였는데 9월에 3.03%로 3%를 넘어섰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2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요. 은행들이 가계대출에 대한 위험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리가 올랐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네. 가계대출 중에서도 이제 많이들 받는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3.16%였는데요. 전월보다 0.03%포인트 올라서 6개월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역시 1년 11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예, 이자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 참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럼 역으로 좀 내 돈을 은행에 맡겼을 때도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반대로 이 수신금리는 떨어졌는데요. 수신금리는 예금이나 적금에 대해서 은행이 주는 금리를 말합니다. 네. 지난달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1.51%였는데 0.05%포인트 하락한 겁니다. 이거는 작년 8월 이후 5개월 만에 떨어진 거고요. 네. 또 정기예금 금리는 0.07%포인트 떨어졌고 정기 적금 금리도 0.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은행채 같은 시장금리가 하락하면서 수신금리도 떨어졌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 때문에
때문에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차이를 말하는 예대금리차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2%포인트로 0.12%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이건 지난 2013년 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치인데요. 네. 대출금리는 높이고 예적금리는 낮췄으니까 뭐 그만큼 은행의 수익은 늘어나겠죠. 창구 수수료까지 받겠다는 은행도 있는데 이렇게 예대마진까지 늘리고 있어서 서민들의 마음과는 좀 동떨어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월세 거주 기간이 전세 거주 기간보다 길어졌다. 월세 사시는 분들도 많아진 건가요? 네, 요새 전세 매물 찾기 참 힘든데요. 뭐 저금리라서 집주인들이 대부분 월세를 선호합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5년에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짧은 점유 형태는 전세로 4.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월세가 4.3년으로 전세보다 더 길었는데요. 네. 전세 평균 거주 기간이 월세보다 짧아진 거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 조사는 5년 주기로 실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라는 소리인 겁니다. 평균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점유 형태는 뭐 역시 자기 집으로 이제 12년이었습니다. 네네. 이 전세의 평균 거주 기간이 짧아진 거는 전세값이 많이 오르면서 이사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집주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것도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세 매물은 사라지고 월세는 좀 늘어난 추세인데요. 작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전월세 거래량이 총 74만 8천 건인데 이 중에서 월세 거래량이 46%를 차지했습니다. 이거는 전년 상반기보다 2.6%포인트 늘어난 겁니다. 네,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은행 계좌를 조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스마트폰 뱅킹 거래량을 봤더니 하루 3조 원, 꽤 큰 금액 같은데요.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인터넷 뱅킹 이용 건수 중에서 스마트폰 뱅킹 비중이 60.5%를 차지했습니다. 2015년에 54.1%로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는데요. 뭐 작년에는 60%도 넘어선 겁니다. 이 스마트폰 뱅킹 이용 금액은 작년 하루 평균 3조 1,206억 원이었는데요. 전년 대비로 27.6%나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3조 원 넘어선 게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작년 말에 스마트폰 뱅킹 등록 고객은 7,467만 명, 그러니까 1년 전보다 15.3% 늘었습니다. 편하니까 주로 이제 스마트폰 뱅킹 쓰시는데요. 왜 이렇게 쓰시나? 주로 목적을 봤더니 계좌 조회하는데 많이 쓰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에 스마트폰 뱅킹 포함한 이 모바일 뱅킹의 이용 건수는 하루 평균 5,309만 건이었고요. 이 중에서 조회 서비스가 91.9%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의 건당 자금이체 금액을 보니까 73만 7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통장 열어보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네요. 자, 정부가 투자 활성화 대책을 내놨네요. 여러 대책들 지금 자주 내고 있네요. 네, 이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인 이 투자가 상당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 국내 사비 투자 증가율은 2.4%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한 걸 보면 올해 1분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9%에 불과했는데요. 네. 그래서 정부가 오늘 열린 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150여 개가 넘는 투자 활성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남해안 해안도를 연결한 483km 길이의 국립 해안 관광도로 조성, 그리고 전기 및 수소차 충전이 가능한 복합 휴게소 200곳 조성,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소규모 하우스 맥주 소매 판매 허용, 고령자 맞춤형 주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조성, 국유림 대부기간 늘려서 수목장립 조성 허용, 그리고 공공주택 부서 주차장 일반의 유료 개방 등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데요. 총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62건, 그리고 고령사회 유망산업 육성 59건, 현장대기 프로젝트 5건, 그리고 생활 밀착형 산업투자 여건 26건, 이렇게 해서 총 152개의 과제를 내놨는데요. 네. 이 대부분 대책이 이미 과거에 내놨던 정책이고 또 일부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들어보시면 옛날에 한번 좀 들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요. 수소차 충전 인프라 강화 방안이나 대관령 일대의 한국판 융프라우 산악열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거는 지난 10차 회의 때 나왔던 거고요. 등산이나 캠핑 사업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라는 거는 9차 회의 때 나왔던 스포츠 시설업 육성과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을 좀 나열한 수준이어서 파급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여기다 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환경이나 안전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하는 내용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네네. 작년에 국내 설비 투자 증가율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4%였습니다. 그러니까 뒷걸음쳤다는 얘기인 거죠. 예, 자, 이 뒷걸음질을 좀 바꿔보려고 정부가 노력하는 것들 참신하지도 않고 잘 되는 것도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내일 경제 도미노 시간에 건국대 최백은 교수와 함께 이 문제 또 날카롭게 파보겠습니다. 자, 특검 연장 요청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승인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기업 관련 수사 경제 뉴스에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요. 삼성 외에 다른 재계들도 좀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안심하겠네요. 네, 지금 그 수사기가 연장 요청 받은 11일 만에 결국 결론을 내린 게 이제 연장 요청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 일단 특검 활동은 28일에 공식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계도 좀 한숨 돌리는 모습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이 된 상태고 그 밖에 SK와 롯데, CJ, 포스코 이런 기업들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SK와 CJ는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했거나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아왔고요. 네. 롯데는 면세점 사업 등에서 특혜를 바르고 자금을 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그리고 포스코는 최순실 씨가 임원 인사나 이런저런 이권에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올랐었잖아요. 일단 특검이 28일에 끝나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을 좀 거쳤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특검이 끝나도 검찰 수사가 이어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재계는 검찰 도장을 계속 주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오늘의 톱뉴스 어떤 것 고르시겠습니까? 투자 활성화 대책을 뽑을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이 무역투자진흥회라는 거를 11번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 회의에서만 150여 개가 나왔으니까 그동안에 나온 것과 합하면 상당합니다. 문제는 실행 여부인 건데요. 그동안에 나온 대책 중에서도 실행에 착수하지 못한 것들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획만 세우지 말고 실제 실행에 나서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말보다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은 혼란스러운데 경제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주 정부가 내수 위축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기본을 지탱하는 내수, 이 불안감과 대책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가계는 어떨까요? 지출을 더 줄이고 가급적 위기에 대비한 돈을 모아두려고 할 겁니다. 그게 더 당연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경제를 위해서 정부는 지출을 더 하라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저축을 더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죠.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대책 중에 하나로 제시되고 있는 소득 증대, 어떤 점을 좀 고려해서 이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그 방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냉장고 파먹기, 봉투 살림법, 이런 짠테크, 이렇게 정말 돈을 줄여서 안 쓰는 게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는 돈 좀 써라, 소비 좀 증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예, 지금 돈들을 많이 안 쓰고 계신데요. 이게 알고 보면은 굉장히 불황형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지출은 이제 더 많이 감소하는 이런 현상인데요. 네. 이게 지금 제일 큰 거는 역시 이제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겠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면서 20대 젊은 분들은 앞으로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제 주로 비정규직에 많이 계시니까 일단 저축하고 보자. 그다음에 30대, 40대이신 분들은 지금 빚들을 굉장히 많이 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택담보대출도 많고요. 앞으로 이제 금리가 오를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자리도 또 불안하고요. 그래서 또 여기서도 또 이제 지출을 줄이자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다음에 50대 분들은 또 이제 노후 대책을 또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또 저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이 이 소비를 많이 줄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측면을 하나 이제 본다면은 네. 우리 경제가 최근에 또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소득 하위 한 20%신 분들은 뭐 재작년에 153만 원 정도 월 수입이 있으셨는데 작년에 145만 원으로 줄으셨거든요. 네네, 소득이 감소했죠. 예, 뭐 소비를 할 수가 없는 이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위 20%인 분들은 뭐 818만 원에서 835만 원 정도로 이제 월 소득이 오르시긴 했지만 이분들도 뭐 또 불안함이 많이 있으시고 또 기본적으로 소득 상위 계층은 소비 성향 자체가 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양극화 자체가 경제 전반적인 이 소비 성향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예. 자, 세대별로 좀 어려워지는 각각 이 상황마다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또 양극화라는 어떤 좀 구조적인 이 순환을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전체적으로 소비에 대한 심리를 확 떨어뜨리고 있는데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경험한 세대지만 과거에는 뭐 저축왕도 뽑았었거든요. 돈 쓰지 말고 좀 잘 모아둬라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돈 좀 쓰세요. 뭐 여가생활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어려우면 돈 안 쓰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돈 안 쓰면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이제 옛날에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본이 없고 그러니까 저축을 하는 게 경제 전체에 이제 도움이 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요. 이제 우리가 수요를 창출을 해야 되는 이런 게 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고 과제가 됐고요. 지금 돈을 안 쓰시고 이제 자꾸 절약을 하신다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고 뭐 미래를 위한 준비일 수 있는데요. 경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무도 돈을 안 쓰면 총 수요가 줄지 않았습니까? 수요가 네네.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물건이요. 네. 그럼 매출이 감소하게 되고요. 그럼 뭐 이윤이 줄어들고 그럼 어쩔 수 없이 또 고용을 줄여야 되고요. 네. 이 고용이 줄어들면은 소득이 또 그렇죠. 소득이 또 줄어들게 되고 소득이 줄면은 또 다시 이제 수요가 줄게 되고요. 네. 경제가 어떤 축소지향적인 뭐 이런 균형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불황의 늪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악순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이게 정말로 악순환이라는 게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악순환이 아니라 가게가 돈을 쓰는 만큼 가게가 더 수입이 많아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내려면 뭔가 지금 이렇게 추락해가고 있는 좀 고리를 끊어낼 부분이 필요할 텐데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 심리의 방점을 좀 찍은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주겠다. 여가도 보장하고 가족과의 시간도 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몇몇 대선 주자를 비롯한 경제학자들은 또 소득 증대에 방점을 찍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고 직접 돈을 좀 들여라. 특히 중하위 계층에 많이 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뭐 소비 심리나 소득 증대 다 뭐 필요하죠. 근데 문제는요, 이 소비 심리라는 것이, 사실은,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네네. 앞으로 내가 안정적으로 소득이 계속 들어올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야지만 이 소비 심리라는 게 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득이 일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늘 것이다.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뭐 항상 소득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제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만 정말로 이제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불확실성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게 없어져야지 소비 심리가 살아나는 거지. 뭐 땡겨 써라, 뭐 시간 줄 테니까 써라 네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아주 정말 약간의 효과 뭐 이런 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소득 증대라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과제이긴 한데 일단 일시적으로 그냥 잠깐 소득이 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걸 소비로 연결시키기보다는 네. 뭐 빚을 갚는다던가 아니면 뭐 일단 모아두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 그러면 소비가 안 늘어나죠.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소득을 늘려준다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소비 심리나 소득 증대 지금 교수님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공감을 하셨을 텐데 이게 좀 순환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라 다시 나갔다 돌기 위해서는 좀 영구적이고 계획적이고 좀 예측 가능한 방식의 정책이어야 한다. 근데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좀 눈앞에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통계청의 1인 가구에 대한 통계 오류가 오늘 아침에 좀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소득이 얼만큼 줄었는지 어떻게 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지란 뭐랄까요? 모집단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돈을 써라, 뭘 해주겠다 이렇게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대책과 또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봤는데 2011년에서 12년 사이에 1인 가구의 부채가 3분의 1이 넘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네네. 1년 사이에 부채가 3분의 1 넘게 줄었다는 얘기는 얼마나 이 재정이 건전해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재정이 건전해졌다 그러면은 금융 감독 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이걸 좀 느슨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이쪽 건전해졌으니까 이쪽에 좀 빚 좀 많이 내게 금융 상품 좀 더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현실 인식이 잘못되게 되면은 이렇게 정책적 대응이나 이런 금융권의 대응 이런 것도 다 이제 왜곡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이쪽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는 큰 문제입니다. 특히 이쪽 가구들이 취약계층이 많아요. 네네. 예, 아주 노인들도 그렇고요. 예, 노인들이나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한 부분들인데요. 이쪽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오히려 이제 사회적으로 더 어려움이 커지겠죠. 예. 네. 자, 이 소비와 대책이 무슨 과소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너무 줄이고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1인 가구 4분의 1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인식도 좀 정확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교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겨울 땔감을 미리 당겨서 지금 쓰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또 혹독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 소비라는 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는 좀 미래의 땔감, 내년 땔감이라도 다 땡겨 쓰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좀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워야 할까요? 예,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온다라는 인식을 갖게 해줘야 되는 건데요. 네. 일단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건데요. 네.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라는 걸 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상생이 아니고 그렇죠. 정말 가혹한 어떤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상하로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대다수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비정규직 이런 쪽에서는 사실 성장의 과실을 누릴 수가 없고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 살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어떤 위험을 분담하는 이런 장치들을 좀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 생태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요. 좀 공정 경쟁 이런 거를 좀 더 자리 잡게 하고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처벌을 하지만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네네. 몇백만 원 벌금 내면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정 거래라는 게 이제 자리 잡을 수가 없죠. 미국처럼 굉장히 그걸로 인한 이득은 다 토해내라.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벌금도 매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 생태계를 상생으로 만드는 거 그리고 또 그걸로 하기 힘든 부분도 물론 있겠죠. 사회 안전망 같은 것들이요. 네. 그래서 저 위험을 분담을 해서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먹고 살 거는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소비 심리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미래 소비를 당겨 쓰고 싶겠지만요. 이게 경기 순환 문제가 주된 과제다 그러면은 이게 맞는 것일 수 있는데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로서 개개인의 선택을 얘기하기보단 전체 환경과 생태계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하준경 교수였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예, 뉴스는 제철 뉴스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들도 좀 전해드려야겠죠. 생생장바구니 연결하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재영입니다. 예, 이 제철 먹거리 보면서 저도 제철 뉴스가 떠올랐는데요. 제철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요즘 드시기 좋은 제철 먹거리를 소개해드리자면 달래가 있습니다. 네. 이 달래는 주로 서산과 태안 지방에서 해풍을 맞고 자라나는데요. 향도 향이지만 살짝 매콤하게 톡 쏘는 맛이 일품이죠. 게다가 무기질이 많아서 돼지고기랑 같이 섭취하면 콜레스테롤도 저하시킬 수 있고요. 비타민 C도 충분해서 식욕 부진이나 충곤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 제철 먹거리는 사실 그 철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 이런 것들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곤증 참 힘든데 딱 떠오릅니다. 그런데 마트 가서 좋은 달래 어떻게 고를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방법 있나요? 네. 지금 달래는 지금 소매 가격이 100g당 1,5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시장이나 마트에 가셔서 달래를 고르실 때는 줄기랑 알뿌리를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우선적으로 줄기가 마르지 않고 신선한 상태인 것을 고르셔야 하고요. 또 알뿌리가 굵은 것일수록 향이 더 진하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장 보실 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줄기가 마르지 않아야 되고 알뿌리, 그 동그란 게 훨씬 더 굵은 게 향이 강하다. 이번 주에 또 여러 마트에서 이런 봄나물 할인 행사 소식도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남 모란시장 소식 알아봐 주신다고 했는데요. 참 이 개고기 논란도 많았던 곳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오늘부터 이곳에서 환경 정비를 위한 자진 철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 성남 모란시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 시장으로 한 해에만 거래되는 식용견이 8만 마리라고 하는데요. 네. 네, 오늘부터 이 식용견을 도살 그리고 보관하는 시설을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예, 좀 찬반 이 논쟁이 많았던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뭐 해외적으로도 논란이 됐었던 얘기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지난해 12월 13일에 성남시와 모란 가축시장 상인회가 환경 정비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네. 당시 협약에서는 상인회가 판매를 목적으로 개를 가두거나 도살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식용견을 보관 및 도살하는 시설을 전부 자진 철거하기로 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은 당분간 최소 범위에서 영업을 유지하시면서 이후에 업소 축소, 영업망 정리 그리고 업종 전환에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무조건 금지 이러면 사실 또 갈등이 있었을 텐데 성남시도 좀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성남시에서는요, 모란시장의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도로와 인도 보수 작업도 하고요.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환경 정비 지원에 나섭니다. 또 이 시설을 철거하는 동안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업종 전환과 전업 이전을 행정적으로 돕는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좀 더 보기 좋게 변해간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2월이 끝나가는데 뭐 졸업식 많았잖아요. 이제 네, 그렇죠. 졸업식을 하고 나면 꽃 받을 일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이제 졸업을 해서 꽃 받을 일이 좀 없었는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주었는지 우리 공사에서는 얼마 전부터 원 테이블 원 플라워 운동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테이블 하나당 꽃 하나요? 어떤 내용이죠? 네, 해석을 하자면 사무실 책상 하나당 꽃 한 송이씩을 놓쳐라는 운동입니다. 네. 이 캠페인은 기업이나 기관이 꽃 배달을 신청하면 그 코디가 해당 기업을 찾아가서요. 계절에 맞는 꽃을 세팅하고 수거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화훼 수요가 침체하면서 생활 속에서 이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요. 우리 공사도 화훼를 주관하는 한 기관으로서 이 운동에 동참해서 매주 테이블마다 꽃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침에 꽃 한 송이 보면 기분이 완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 관심 있는 분들 또 농수산식품공사 홈페이지 가셔서 좀 도움 받아보시고요. 또 가격 동향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개학 앞두고 있으니까 급식 수요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주에는 건멸치와 감자 가격이 상승하겠습니다. 건멸치는 지난해 원재료인 멸치 어획량이 감소한 가운데 3월이 시작되면서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하면서요. 가격이 약간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네. 감자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감자는 지금 생산량이 감소해
출하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신학기 급식업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좀 올라가겠습니다. 네, 급식이 시작되면 변동되는 가격들 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내려가는 가격도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면 피망과 갈치 가격은 살짝 내려가겠습니다. 피망은 학교 개학으로 인해서 수요가 다소 증가하였지만 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영상으로 상승하고요. 네. 주산지인 진주 쪽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출하량이 증가해 가격이 다소 하락하겠습니다. 네. 네, 또 또 갈치는 요즘 제주 바다에서 많이 잡히고 있는데요. 바람도 잦아들고 이쪽 해상 여건이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어업인들의 작업도 좀 더 원활해져서 어획량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왠지 오늘은 좀 칼칼한 갈치조림. 예전에 YTN이 남대문에 있을 때는 근처에 그런 맛있는 집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거 생각나시는 분들 가격 내려가니까 메뉴 한번 정해보시면 또 한 주 살아가는 좋은 힘 얻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안녕하세요. 창업 컨설턴트 이랑주입니다. 제가 창업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KT 성공팩. 매장에 필요한 인터넷, 와이파이, 카드 단말기, CCTV 등 전화 한 통이면 설치부터 AS까지 한 번에 가능하죠. 창업 필수품 KT 성공팩 1588-0114.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자, 1인 가구도 좀 면밀하게 제대로 세금 내고 있는지 소득신고되는지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는 8280님 의견 저희도 동의하고요. 또 5129님은 정말 봄이 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했는데 예, 방심하지 말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환절기에 건강 더 유의하시고요. 건강한 경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뉴스들로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돌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